김다사도편의 수고청사께 초청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인둥이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두 가지 강의를 준비했는데, 제가 맡은 거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아기들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종의 통계인데요. 제가 1970년생입니다. 근데 이때가 아마 100만 명 연간 태어났다 그러고, 한 83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중에 한 4분의 3 정도 규모, 그러니까 77만 명. 그리고 2018년에 가면 이제 32만 명. 아마 올해는 뭐 30만 명도 안 된다 그러는데, 점차 이제 아기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반면에 출생 주수별, 체중별 보면 보통 우리가 조산이라고 하면 37주 미만입니다. 보면 전체의 한 8%, 100명이 태어나면 8명 정도가 이제 37주 미만은 조산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생 체중별 불표를 보면은 한 6% 정도, 그러니까 100명이 태어나면 한 6명 정도가 이제 2,500g 미만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이 지금 이미 이제 신생아중환자 치료받고 졸업한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아직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부모님도 지금 화면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이제 아기들을 보고 있고, 비단 꼭 이른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있는 신생아들도 같이 진료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기들, 모든 1인둥이가 다 그러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조산하라고 그러면 37주 미만이지만, 실제로 이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아기들은 보통 한 34주 미만 아기들이 되겠고요. 34주에서 36주 정도 되는 아기는 일부는 신생아실에 보고, 일부는 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32주 이상, 그래서 보통 이제 32주 이상 조산아들이 전체 한 80% 차지하는데, 32주 미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래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필요하는 아기들은 주로 이제 32주 미만의 이제 조산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28주 미만이면 상당히 좀 많이 아기가 중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생아중에서 오래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이른둥이가 왜 치료가 필요한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장기가 미숙하죠. 그래서 태어난 후에 우리가 삶의 정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체온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인큐베이터가 필요하고, 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태중에서는 이제 엄마 태반을 통해서 호흡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나오면 자기 폐를,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폐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기계 환기도 해야 되고, 산소도 투여받아야 되고, 폐평 활성에도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 기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간 정맥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또 취약한 점 중에 하나인 감염, 여기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문제가 더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보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생아 중환자 치료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보편화됐지만, 사실은 한 인큐베이터라는 게 한 1940년대부터 이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는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페프말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펙턴트. 그래서 그거가 이제 개발이 돼서 그 이후부터 이제 조산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생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기들을 치료를 하고, 또 많은 또 이른둥이 부모님들이 또 건강하게 또 퇴원을 해서 또 집에서 우리 아기를 키우고 계신데, 그거에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페프말성제가 1980년대 개발돼서 그걸로 인한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여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요. 가장 가까이서 이제 환자를 봐줄 우리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의사, 뒤에서 NICU에는 사실 없지만, 다른 공간에 계시지만, 약사님들, 영양사님들이 아기들의 어떤 영양이나 우리 정맥 주사를 다 계산을 하고 다 처방을 하고요. 치료사님도 우리가 올라오시죠. 그다음에 사회사업실 선생님들, 이제 업무 보조원들, 우리
깨끗하게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 보조원들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생아 교수들, 의사들뿐만 아니라 각종 뭐 심장, 뭐 감염, 뭐 소아소화기, 뭐 신경 여러 세부문과 전문의들이 같이 협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외과나 뭐 아니면 다른 외과 계열 전문의들, 안과, 망막증 때문에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학과, 재활학과 전문의들이 모두 다 아기들의 이런 등의 어떤 케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중환실에 보면은 뭐 우리가 매일 보는 얼굴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아기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장비는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에 오시면 중환자실에서 처음에는 이제 경험이 없으시죠. 뭐 아까도 우리 공모 이름 등의 사연 말씀 부모님이 하셨지만 정신이 없으시다고 애기 너무 작고 뭐 사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가면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기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계도 보고 산소 포화도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불안해지죠.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봤는데 그 짧은 면회 시간 동안 와보면 뭐 포화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맥박스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중환자실이란 공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공간인 거고요. 신생아중에 장비가 많죠. 저희 정말 장비가 많은데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호흡기죠. 부모님들도 보통 아기가 상태가 바뀌면 인공호흡기 종류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시면 뭐 일반적인 인공호흡기가 있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고빈도 기계 환기기를 이제 덜덜이라고 일명 덜덜이라고 얘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태가 나빠지면 그런 덜덜이를 우리가 걸게 되는 경우도 많고 아기가 좀 좋아지면 이제 그러니까 이 튜브를 빼고 내절 CPAP이라는 이런 장비를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부모님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많이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신생아중에서 이런 장비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양 공급인데 영양 공급이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맥으로 우리가 영양을 주는데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게 34주는 돼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요 사진의 아기처럼 이제 튜브로 결국 이제 아기한테 이제 우유나 모유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이런 모유나 또 분유를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모유를 먼저 우리가 권장을 하지만 사정상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미수가 분유라든지 그런 특수 분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강선치료 장비라든지 아기들은 정말 작으니까 그 주는 그 우리가 흔히 링거라고 그러죠. 그 링거도 사실은 정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른들 같으면 그냥 뭐 1분에 몇 방울 정도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애기들 정말 0. 몇 cc, 시간당 0. 몇 cc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이 실린지 펌프라고 그러는데 인퓨전 펌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아마 입원하신 부모님도 그렇고 아기가 또는 이제 태어난 부모님도 그렇고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KNN이라고 하는데요. 코리안 네오네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아마 대개 아마 동의를 하셔서 여기 좀 참여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퇴원을 한 다음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3세까지 팔로우업을 하는데 그때도 계속 이제 여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아기들은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주스별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주스가 어리면 어릴수록 생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22주, 23주면 33%죠. 그다음에 24주, 25주, 65%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어리면 어릴수록 생존율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흔히 합병증들, 뭐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나 뭐 백질 연화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폐혈증이나 나이가 주수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저 카톨릭 의대 저 서인교 교수님이 또 장기 추적에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아기들 통해서 그런 결과를 얻으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치료하고 있는 아기들한테 좀 더 어떤 그런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참여해 주시고 계실 텐데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는 조산아들한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질 높은 치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의사들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례로 저희 이제 병원에 이제 있었던 아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이제 좀 많이 일찍 태어났고요. 23주 때로 태어났고 체중이 500g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였고요. 뭐 흔히 다 그렇듯이 이제 조기 분만, 조기 진통, 아직 그 분만할 때가 안 됐는데 조기 진통이 걸리고 조기 양막 파수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기를 이제 출산하게 됐고, 어,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 아기가 인공호흡기를 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서 23주에 태어났으니까 그 흔히 덜덜이라고 하는 고빈도 인공호흡기를 걸다가 한 이제 31주, 그러니까 한 60일, 태어난 날로부터는 한 60일 정도에 폐가 어느 정도 좋아져서 발권을 했습니다. 발권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내절 CPAP이라고 코로 우리가 양압을 공급하는 그런 장비를 쓰다가 결국에 이제 42주 정도에 이제 산소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뭐 처음에 이제 호흡곤란 증후이 있어서 살펠탄트라는 약을 쓰고 그 와중에 또 기흉이 생겨서 또 튜브도 넣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관지 평성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고 나서 이제 발관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다행히 성공적으로 내자십표로 잘 넘어가서 아기는 결국 이제 집까지 산소를 갖고 가지만 퇴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은 아기인데 이제 영양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급을 했냐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장을 쓰는 게 이제 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맥으로 이제 투여하죠. 정맥으로 투여를 했고 그렇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물론 이제 대부분의 영양은 정맥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일단은 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유로 일단 장을 양이 적더라도 일단은 좀 아기한테 수유를 합니다. 당연히 튜브로. 그래서 아기는 그래도 잘 돼서 한 뭐 4주쯤 됐을 때, 3주쯤 됐을 때 이제 완전히 대부분의 어떤 영양을 이제 자기 장을 사용해서 이제 공급받을 수 있었고 34주부터는 이제 경구 수유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을 하죠. 입으로 먹는 거 반, 예를 들어서 튜브로 반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한 40 정도 됐을 때 이제 드디어 튜브를 제거하고 입으로만 이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에 갈 때는 당연히 입으로 이제 수유를 해서 이제 갈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은 그 외에 이제 어떤 합병증이 있었냐면 가장 뭐 대표적인 거지만 뭐 그 폐혈증 이 얘기도 이제 폐혈증을 2번 정도 겪었고 그 동안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뇌초음파에서 뭐 뇌실 출혈 3단계가 있었었고 중간에 또 구루병이 심해져서 골절도 있었고 나중에 뭐 기관지 병증이 심해졌고 그다음에 뭐 적혈 수술 많이 하죠. 되게 애기들이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그 체열도 많이 하고 또 생리적으로도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갑상선균이 저하증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도 투여받고 이런 많은 것들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신 망막증 검사를 해서 30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34주 경에는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이제 레이저 치료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퇴원할 때 이제 MRI 찍었을 때는 다행히 뭐 백질 연화증 소견은 없었는데 3단계 뇌출은 이제 뭐 아무리 이제 뭐 저기 아기가 경과가 뭐 순조롭게 간다 하더라도 많은 아기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난 아기들의 부모님들은 옛날을 생각하면 이제 너무 힘드시죠. 뭐 어떤 그런 안 좋았던 기억, 뭐 그때 불안했던 기억이 다 떠오르실 거고 지금 막 이제 신생아 중에서 치료받는 부모님들은 아마 더 좀 불안감에 좀 휩싸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이미 그 어떤 그 아까 수기도 여러 받아봤고 그다음에 사연도 봤지만 또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의료진과 또 부모님이 힘을 합쳐서 또 많은 부분을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서 이렇게 서서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g대로 태어난 아기가 쭉쭉 커서 보세요.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거의 한 4kg가 돼서 아기가 잘 갑니다. 그래서 체중도 잘 들고 키 같은 거는 좀 안 느는 듯하다가 태어난 무렵에 이제 급격히 키가 커서 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속도 들어왔고 뭐 이제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서인경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보시면 이제 캐치업 그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게 태어났다가 계속 작게 가는 건 아닙니다. 아기가 어느 순간 따라잡는데 이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게 체중, 키, 머리 둘립니다. 보시면 이게 한 12개월쯤 되는 건데요. 거의 12개월쯤 되면은 교정으로 안 해도 그냥 18개월로 해도 아기가 거의 평균 키까지 됐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캐치업 크로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기가 요 어려운 시기, 신생아 중환자 시절 어려운 시기만 잘 버티면
그렇게만 해주면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어떤 소인을 충분히 발휘해서 잘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부는 뭐 아주 심한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경우는 또 아기가 사실은 생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기들이 사실 건강하게 또 퇴원을 하고 또 잘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좀 아기를 의료진들을 지원해 주시고 아기한테도 계속 마음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